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방에 계신 이명박 각하를 위하여 폴인브레드 옛날 팥빵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폴인브레드 옛날 팥빵은 남조선 11번째 제과 명장이 만든 팥빵으로서 이명박 각하의 사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용인에서 재배한 용인 백옥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특히 이명박 각하가 구속된 후 첫 아침 식사가 모닝빵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용인 백옥살과 100% 국산 팥, 청정 제주의 달걀만을 사용해 남조선 제과 명장이 만든 폴인브레드 옛날 팥빵. 구입은 고소한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2018년 6월 4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싱가포르 북미 회담 문 대통령 합류 추진, 한겨레 남북미 종전선언 가시권 트럼프 논의할 것, 이런 제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다음은 국민일보, 가보지 않은 신대탕트, 동아일보, 종전선언 꺼낸 트럼프 다음 주 화요일 빅딜 시작, 서울신문 트럼프 종전 논의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세계일보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 급부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싱가포르 회담 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다음 달 27일에 맞춰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953년 정전협정이 서명됐던 판문점에서 다음 달 27일 남북과 미국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북핵 피해기 현실적 접근 택한 트럼프, 이런 제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일괄타결로 조선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단계적 비핵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김정은 트럼프에게 여러 번 만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지요.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과 미국이 자주 만나 신뢰가 정착되면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이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차례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여러 번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 뒤에 반드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트럼프식 북한 비핵화 고비는 재팬 커넥션,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들의 비판 논리가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른바 재팬 커넥션으로 불리는 미국의 동북아 관련 주류 인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조선 비핵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 파이팅!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청와대에서는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요. 소득 분배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이 낮은 하위 20%는 1년 전보다 소득이 8% 줄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는 하위 10%를 제외하면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소득 가구만 보면 통계청 발표와 달리 소득 격차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 후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하위 계층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올해 1분기 임금이 평균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최상위 임금 구간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임금이 증가할수록 임금 증가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 소득은 급감했으며 몇 달째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개선되고 있지만 가구 소득 불평등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SBS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왜곡이나 거래는 결탄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가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막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당의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이런 내용의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분석한 건데요.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청와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BS는 시나리오가 컴퓨터에서 발견됐고 시나리오 내용과 동일한 결과도 확인됐다. 근거 없는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것일까?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상 SBS 보도였습니다. 재판 뒷거래 논란 중심에는 사법부가 2015년 7월 27일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현안 관련 말씀 자료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을 알아달라 이런 취지의 문건입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문건을 봤지만 기억은 안 난다 이런 취지로 얼버무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 자료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준다. 덕담용 화제거리 자료를 한 번 보고 버리지 외우고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최고법원 판결을 상고법원 도입의 흥정 소재로 삼아 대화를 나누라는 말씀 자료를 덕담용이라고 용인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유전을 매입했는데요.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전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물이 98%였습니다. 사실상 유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는 무려 4조 5천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하베스트사 인수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된 후 산업자원부가 결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보고서에는 정부가 전화대에 보고한 뒤 석유공사에 지침을 전달했다. 협상 내용과 결과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MBC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발 비연수가 없는 한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중앙일보는 싱가포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충남처럼 승부처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정작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표만 물러나도 지지율이 10%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 방문에 손사래를 치며 홍준표 패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분당구의 지역 정서는 보수색이 짙어서 보수당에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돌았는데요.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분당 의석 2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분당구가 신설되고 치러진 15대 총선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주민들은 보수색이 옅어진 배경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수층은 포퓰리스트라고 공격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역대 경기지사 선거 전적이 기댈 언덕입니다. 그동안 6번의 경기지사 선거에서 보수당 후보가 5번 이겼으며 남경필 후보도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성남은 경기지사 선거의 주요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부산 해운대에 지원 유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꼭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여기도 이런 차들이 있네. 반대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서울에 꼭 강북 가면 저런 차가 많아요. 서울 강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에서도 있었던 일. 강남 지원 유세 당시 상황. 홍준표 당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박수 대신 자동차 클렉션이 울려 퍼지는 심상치 않은 상황.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살기가 힘듭니다. 나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리라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여론조사나 조작된 여론으로 장영철 후보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모두 이번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저 왜 저렇게 선거에서 방해하냐.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선거 들어보면 쓸데없이 저래. 홍명표 당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심지어 홍 대표 연설하는 곳에 바른미래당 후보 쪽 차량이 로고송을 들고 배회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기간 내내 아파트 지역을 돌면서 거래 유세를 하셨죠. 내가 그 동대문에 국회의원 할 때, 송파에 국회의원 할 때 똑 저랬어요. 저기 좀 보여주시죠. 괜찮아. 계속해요. 그건 3%도 안 나온 사람들인데, 좀 더 크게 들어요. 진짜 볼륨을 키우는데. 좀 더 크게 들어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대표가 방문했지만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 대표가 경제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어진 포항 유세에서도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다들 별도의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후보들이 홍 대표를 피하는 현상이 반복된 겁니다. 급기야 홍 대표는 오늘 그 어떤 유세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초 강원, 충북, 경기, 서울로 이어지는 유세를 계획했지만 다시 충북만으로 축소하더니 결국 이마저도 취소한 겁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 유세 포기. 홍 대표는 이번 선거를 지역 인물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후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부터 지역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유세 끝나고 낙담한 당원들에게 마지막까지 호기를 드러내는 홍 대표. 서병수 시장이 이긴다. 날 믿어라. 이 한마디. 병수가 이긴단 말이야. 예. 근데 자꾸 잘못된 여론조사 그거 믿지 말라니까. 어? 내만 믿으라니까. 내만 믿으면 된다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 금토일 사흘 동안 홍성에서 출발해서 당진 거쳐서 서산 들렀다가 토요일에는 함양으로 넘어가서 산청에 들렀다 대구로 넘어갔습니다.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네. 평화철도 111로 불리는 우리 중앙유세단 단장이 정청래 의원인데요. 아하. 예, 같이 합류해서 거기서 대구부터 일정 같이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는 청주를 그리고 오후에는 111 유세단은 단양으로 넘어갔고 저희는 별도로 갈라져서 괴산군을 지원하러 갔다가 제천까지 들렀다 돌아온 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북도, 경상남도, 대구 등을 골고루 거치면서 왔는데요. 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대구 유세 현장에서 유세 도중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돌발적으로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는 국민 보장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뭐라고 하던가요? 하던가요? 저 누구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요, 뭐 굉장히 많이들 알아보시고 와서 사진 찍자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아이고 세상에. 예, 운동복 입으신 분들이 특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열심히 매일매일 듣고 계시다고 팬이라고 해주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힘이지만 어쨌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됐고요. 좀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달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충청도, 경상도 격전지를 다니셨는데, 전 사실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굉장히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선거 전략가들의 말씀도 경청합니다만은 현장 다녀온 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신뢰를 갖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상 바뀌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었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 이제 더컷 유세단이랑 해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전국을 돌았던 적이 있었고요. 뭐 최고위원 선거 등등해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는 편인데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기세가 좋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청도 지역 특히 가는 곳마다 유권자분들이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뭐 손혜원 의원은 워낙 그 인지도가 높은 탓도 있겠지만 많이들 와서 아는 체 하시고 같이 사진 찍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좋았고요. 특히나 후보들이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기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 뭐 지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환대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말이죠. 선거 분위기가 나쁘면은 지지자들이 와서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죠,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먹고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또 이런 데 가면 뒤에 뭐 카메라도 많이 붙어 있고 계속 누군가 찍고 누군가 페이스북에 라이브를 올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아이까지 안고 와서 기쁘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박수 소리도 그렇고, 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자신감이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느꼈고요. 특히나 놀랬던 건 이제 대구입니다. 사실 이제 충청도는 저희가 좀 되게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봤던 것이고, 함양이나 산청 같은 곳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이고 이제 지리산 자락을 끼고 있기도 하고, 그 지역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농촌에 가까운 낙후된 지역이고 따로 신도시가 없는 지역이라서 이제 장날 유세를 쭉 돌았는데요. 뭐 거기도 뭐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놀라웠던 것은 대구가 정말 디비진다는 말이 민심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대구의 동성로 한복판에서 유세를 하는데 뭐 지나가던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매우 높아서 유세하다 중간에 마이크가 한 2번 정도 사고가 났는데 마이크가 없이 연설을 하니까 뒤에 서 있던 청중들이 앞으로 다가와서까지 듣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림이 좋았고,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아마도 월화 정도의 대구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세라는 것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죠. 장애인 가족이 와서 어머니하고의 충돌이 있었을 때, 저는 근데 사실 유세 현장을 저도 가도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과 함께 갈 때는 저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뭐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밀쳤을 때 그 힘이 세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넘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꼬리뼈가 전치삼조로 부러지면 사실은 일어나서 앉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넘어지는 정도 해피닝으로 끝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유세를 이틀 동안 중단하는 동안 저는 민심의 변동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자층인 장애인의 가족과, 물론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했지만 그게 어디가 처벌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가서 옷에 손을 댔을 뿐인데, 그런 말 자체도 웃기거니와 마치 용서를 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것도 실책이고, 게다가 최근에 뭐 저는 물론 정치인에 대한 폭력적인 의사표시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점에 뭐 누구보다도
동의를 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예. 예, 어쨌든 김성태 의원은 가격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이제 목깁스하고 최근에 또 춤을 또 격렬하게 추시기도 하던데 여튼 이제 목깁스를 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도 똑같이 계란을 맞은 걸로 사진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건 SNS에 원희룡 지사도 목깁스를 하고 있던 장면이 나왔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병자 코스프레가 이어졌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권영진 후보가 여기다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저는 2주밖에 안 된 선거 기간에 하루하루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아프다고 전치 3주라고 말을 했으니 그냥 나올 수는 없고 이틀을 기다리다가 판세가 뒤집히게 생겼으니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전 이것이 나중에 이 선거를 복귀하게 되면 아마 권 후보 측에서는 가장 뼈아픈 순간으로 저는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대구 현지에서는 권영진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절대적이었고 특히나 40대 이하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 선거 쉽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기세가 생겼다. 권영진 후보 측의 기세는 이미 꺾인 상태고 임대훈 후보의 기세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나 40대 이하에서 민심이 완전히 뒤집혀 있고 50대가 지금 왔다 갔다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혹시 대구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북, 대구 특히 중요합니다. 두 지역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해서 사실 뭐 갑자기 전화해서 1번 찍어라 이런 말 하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판세가 어떻으나 여쭤보시고 듣기에는 뭐 민주당이 이길지도 모른다는데 진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결을 맞춰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경북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호남도 국민의당을 통해서 민주당을 혼쭐을 내놓으니까 민주당이 말을 잘 듣지 않더나 이런 얘기들 좀 하시면서 대구와 경북을 막판에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해볼 만한 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유세단은 오늘 인천 경기 지역을 돌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다 바꿔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제천에서 다시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경북 지역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지역 접전 지역들을 다 버리고 일단 경북에 가서 붙는 걸로.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정치적 승리는 대구와 경북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 경북 주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당에 대한 고착화된 지지는 결국 매너리즘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가장 잘못한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아무나 후보를 세우면 찍어주기 때문에 관료 중심으로 해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다 뽑아놨는데 예. 그 말 잘 들을 박근혜 씨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 국회의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대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라서가 꼭 아니라 지금 이 상태의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세게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을 하셔도 좀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21대 총선에선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리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정당이 출연해서 정말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 그것을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구 지역은 상당히 바람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중도에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저놈은 빨갱이고 이놈도 빨갱이네요. 생각해보니. 예, 저놈도 빨갱이고 이놈도 빨갱이인 상태에서 투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대구에게 충격을 한번 줘보자. 충격을 줘서 한번 줘보는 게 뭐 큰 문제. 임대훈이가 대구시장 4년 한다고 대구를 뭐 어떻게 하긴 하겠느냐라는 마음을 먹고라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 임대훈 대구시장으로 이어지는 이 어떤 환상의 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좀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홍준표 대표 말처럼 이번 선거에서 크게 진다고 뭐 당이 문 닫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고요. 도리어 자유한국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우리가 정치 잘못하면은 지역주의에 기대서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구나. 보다 더 국민에게 정성 어린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각성하고 성찰하게 만든다면은 그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어제들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대표가 썼던 고개 숙인 이야기 다들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를 다 포기하겠다. 열을 남겨놓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당 사상의 초유의 일이 아닌가. 당대표가 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어둠의 선대본부장이신 홍준표 대표께서 선거운동 안 하시는 거 이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초유의 악재다. 저는 우리 홍준표 어둠의 선대본부장께서 사흘만 더 경북하고 대구를 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전 홍준표 대표가 정세를 정확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말대로 자기가 유세에 나가니 문홍 대결로 고착화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 세상이니까 자기가 안 된다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십시오. 강북에 가면 빵빵거리는 놈들이 있는데 부산에서까지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빨갱이 타령, 그다음에 어젠 심지어는 어디 가서는 1번을 찍으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된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남북 연방제가 뭐 어떻게 되고 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겠지만 어디로 봐서 김정은이 연방제 통일을 하고 나서 남한까지 아우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인지.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색깔론으로 지방선거를 덧칠하려고 여기저기다 빨간 페인트를 갖다 끼얹고 다닌 거 아닙니까? 빨갱이라고 하면서 반대만 일삼는 자들이 빨갱이다. 해서 자유한국당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예. 정부의 시책에 모두 반대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계속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거든요. 본인 잘 썼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선거가 아니라 민생 파탄 심판선거가 되었습니다. 라는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북풍선거를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무슨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니만이 하는 북풍을 일으키는 것이 본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모든 후보들이 외면하고 모든 뭐 도지사고 뭐고 다 어떻게 TV 토론들이 그렇게 많은지 홍준표 대표가 가는 곳마다 TV 토론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이 참극이 벌어진 이 사태. 지방자치선거는 지역의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고 민생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평화의 시대, 평화가 밥이라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남북 교류를 진행을 하고 그런 평화가 와서 체제가 안정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제 시장을 넓혀갈 것인지, 갇혀있는 반도에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후보들, 그런 담대한 구상을 한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좀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대표가 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는 상황. 이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책임을 좀 피할 목적이 아닌가. 야, 니들이 나 유세 나오는 거 반대했지? 그래놓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니까 잘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유세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 뭐 가는 데마다 후보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뭐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 그것도 이제 좋은 구실이 된 것이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제 선거 패배 책임론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후보들이 도망가는 사태를 역이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 김성애 보좌관님, 대구 경북 돌아보니까 이게 뭐 급격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뒤집어졌고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택시기사분들조차도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배고프고 뭐도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자유한국당 애들 더 이상 찍어질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으로 저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를 잘할 사람,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사람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먹힐 수 있는 말은 문재인, 김부겸, 임대윤으로 이어진 라인, 이 라인을 살려준다면 대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 이 점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청도도 돌아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충청도 기준은? 충청도는 이미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였고요. 그 좋은 느낌과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충청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또 여러 군데 포진을 하고 있고, 지사도 양쪽 지사가 지금 다 되게 높은 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착착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충남, 충북 선거는 문제없이 치러지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제천에 가서 이후삼 후보, 이번에 제천 단양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번 총선에서의 고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고, 오늘 홍준표 원내대표 직접 제천까지 내려와서 이후삼 후보를 옆에다 세워놓고 당선만 되면 예결특위에 껴준다. 그다음에 원하는 상임에 어딘든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갔는데요. 이런 공조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제천 단양도 매우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의 이유를 만든 것은 자유한국당이지 않았습니까? 단양 제천 지역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후보가 5월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서 또 낙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속 이제 연이어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민심이 많이 이반을 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 전에도 재임 기간에 구속됐던 송 전 의원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제천 단양 지역에서 4선의 송광호 의원이 있었는데 19대 임기 중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가 확정돼서 의원직을 잃은 바가 있죠. 계속되는 악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삼 후보는 젊음을 무기로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충남과 제천 지역에서 정치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강했고 후보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굉장히 해볼 만한 선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조선일보 출신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를 비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이거 뭐 그냥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거를 넘어서서 자유한국당이 문제시하고 있는 칼럼을 쓴 양상훈 주필을 뭐 정권에 굴복했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빡이 칠 수밖에 없죠. 들으면 굉장히 부글부글 할 만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했는데 뭐 조선일보 기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모욕인데 이걸 듣고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 그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지난달 31일에 그러니까 강효상이 난리를 친 그날 글을 올려서 예. 본인이 조선일보 30년 애독자인데 뭐 양상훈 주필이 늘 문제였다. 2006년에 서울시장 경선하는데 뭐 양상훈이가 자기 고교 후배,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고교 후배였나 봐요. 예. 어쨌든 고교 후배를 뭐 편들어가지고 조선일보를 만들길래 뭐 자기가 뭐 항의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야 뭐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마저 뭔가 좀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하면은 자기 스피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매체들만 남게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든 뭐 조선일보를 잡아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 자체가 이 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로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선일보는 아직 조용한데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조용하더라고요. 조선일보에는 이 김의겸 대변인이 처음에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을 때 그날은 좀 조용하다가 31일인가요? 조선일보 기자 한 명이 뭐 기자 수첩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기자 김의겸이 뭐 이런 것도 모르냐, 우리가 뭐 이렇게 왜 썼는지도 모르냐, 뭐 그런 식의 좀 악의가 있는 기자 수첩이었는데 그런데 이 강효상에 대해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디어오늘을 보니까 이 조선일보 내부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예. 김도영 기자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 박두식 편집국장이 이 강효상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분은 이제 정치인 아니냐,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왜 이러는지,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천석 논설고문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강효상은 뭐 정치하는 사람 아니냐, 뭐 우리처럼 인쇄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쇄소. 네. 뭐 CTS 고문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존에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이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데에 대해서는 막 득달같이 달려들던 조선일보가 아무리 뭐 오비 출신이라고 해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권에 굴복했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참 이러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조선일보 간부들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효상 씨가 조선일보 쪽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저 사주부터 시작해서 말단 기자들한테까지 다 인심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관계가 원만했다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지난 직장, 떠난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침뱉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이가 나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저 극동방송에 대해서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이 사이가 좋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강효상이 그 정도까지 취급당시 당하고 나왔던 겁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PD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또 술자리 안주가 됐을 거예요, 강효상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어쨌건 대외적으로는 조용하죠. 근데 이 조선일보 구성원들도 조용하냐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블라인드 앱이 있어요.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뭐 익명 게시판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예. 요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조선일보 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회사에 들어가면 그 익명 게시판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라는 앱이 익명을 기반으로 한 거여서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강효상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강효상이 편지를 조선일보에 쓸 때 예.
방상훈 사장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조선일보 기자의 이 편지 제목은 홍준표 대표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강효상의 문법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름만 고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단어 몇 개만 바꾸고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들으시면 아까 PD님이 얘기하신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예, 예. 청와대의 공세에 맞장구 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장 강효상 비서실장을 파면하라.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재직 시절 기자들에게 악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러난 뒤에도 몇 달도 안 돼서 권력의 품에 안기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기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최근 모 대기업 모녀의 괴성소리 녹음을 들으며 다시 강 의원의 국장 시절이 떠올라 몸서리 쳤습니다. 이 양반이 그랬다는 얘기인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악하는 소리와 갑질 양상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 옆에서 얼쩡대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떠올라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홍 대표께 공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다 조선노동당 성명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그 강효상 글은 칼럼을 읽다가 한겨레 신문 사설인 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조선노동당 성명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 발전적 비판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언론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농락했던 자가 이번엔 주필 파면을 주장하며 논리도 없는 편지로 북한처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접점을 찾아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쭉 글이 나가다가요. 이런 편지가 나오면 협상을 싫어하는 북의 호전적 군부와 폭격을 원하는 미국의 매파만 웃게 됩니다. 강 의원의 편지는 항복이냐 승리냐라는 단순 이분법적 착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의 조선일보 비판 논평에 굴복해 주필의 칼럼이 나온 것처럼 선동해 조선일보의 신뢰도를 훼손했습니다. 북한을 지속적으로 샅샅이 뒤지는 핵사찰과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기대하는 칼럼이 청와대의 입장과 같다니 강 의원의 독해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강 의원의 기회주의적 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성품은 공개 편지에도 드러납니다. 조선일보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따위 편지에도 사장에게 아첨하며 이간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아첨에 편집국장에서 물러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비례대표를 받아낸 행실에 대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런 이중인격자를 두고 있으면 홍준표 대표도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상훈 주필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인신공격을 쏟아낸 게 아니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을 때도 나갈 때도 골칫덩이다.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내고 싶다. 어디 가서 조선일보 출시란 말은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대충 재밌는 대목만 축약해도 이 정도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 한 명이 그 익명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썼고, 그리고 조선일보 노보에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노보 같은데, 이 노보를 보면 기자협회 조선일보 지회의 성명서가 실려 있기도 해요. 강효상 의원에 대한 성명서인 것 같은데, 내용은 아까 그 기자가 쓴 것보다 재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상훈 주필을 모독한 강 의원의 공개 서한을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강력 규탄한다. 칼럼이나 기사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언론사 사주에게 칼럼 필자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조선일보 기자들로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나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강효상의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효상이 밉지 않으면 이런 성명 안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간 사람 취급당하는 거죠. 동료고 나발이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한 모양인데, 예. 그럼에도 아쉬운 건 조선일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 조선일보 자체는 왜 아무 말도 없냐라는 점이더라고요. 청와대에 굴복했다, 주필 잘라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방상훈 사장은, 아니 방상훈을 넘어서서 편집국장은 이게 열이 안 받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야말로 이 공세의 필봉을 날릴 텐데,
근데 뭐 아까 말씀대로 조선일보 간부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뭐 그럴 의지가 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청와대에 뭐 굴복했다 하는 사람에게 이 조선일보 스피커가 지금 총동원돼도 모자를 파네. 예. 지금 조용히 있는 게 참 왜인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거와는 별개로 이 내부에서는 뭐 이런 좀 반발 움직임이 있어서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강효상 씨 이거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 그만둘 때도 다소 좀 험악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게 되고요. 자신의 뭐 인생의 대부분을 조선일보에서 보냈을 텐데 그 조선일보 그것도 후배들로부터 부정당하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이명이랑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익명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에 따르면. 예. 근데 그런 짓을 했으면은 두 발로 걸어서 나온 게 용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조선일보가 노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조선일보 구성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요. 있을 때는 왜 그런 얘기 못하고 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뭐 그거를 이제 녹취를 해서 미디어 오늘이나 뭐 미디어스나 이렇게 제보를 했으면은 보도가 돼서 이제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예.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기가 왜 조선일보에 그런 편지를 보내는지 그 사람도 참 멘탈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정상근 기자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 강효상 씨가 조선일보 있을 때 그쪽 사람들하고 뭐 사이가 좋게 해서 그만둔 것 같진 않네요. 특히 양상훈 씨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잘 알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쪽은 내가 다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다 압니다. 뭐 어차피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네, TV조선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식인데요. 예. TV조선에서 북한이 미국 언론에 풍계리 폭파와 관련해서 1만 달러의 비자 발급 비용을 요구했다라는 보도를 했었죠. TV조선이. 예, 그렇죠. 그 보도한 사람이 누구죠? TV조선 앵커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람인데 엄성석 기자가 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성석 기자도 뭐 그 이후에 계속 뭐 미디어 오늘 등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제 취재를 하고 쓴 거다. 뭐 기사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TV조선도 아니 뭐 우리는 뭐 녹취 파일이 있다. 아니 뭐 간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데 어쨌든 뭔가가 있던 녹취 파일이 있다면서 본인들은 그게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도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 있는데 지난 31일에요. 이에 대한 방심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결론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이 TV조선에서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수 위원들 판단으로 이 해당 보도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보통의 의견 진술은 해당 방송사의 관계자를 불러서 어떤 경위에서 이런 보도를 했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소위가 북한 풍계리 취재를 갔던 이 외신의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답변을 토대로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그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게 약간 TV조선에서 부정을 하니까요. 방심위 차원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풍계리 취재를 갔던 외신 기자 그리고 그 기자가 속한 언론사의 메일 같은 거를 보내서 이 3천만 원이라는 출장비를 받았는지 왜냐면 이렇게 TV조선에서 $10,000는 비자 비용이라고 했고 비행기 비용이랑 다 합치면 한 3만 달러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출장비를 받았는지 요거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위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고 이거를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답변이 오면은 논란이 됐던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이게 오보임을 확인을 하면 TV조선에서 이에 대한 뭐 반성이나 아니면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뭐 벌점을 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TV조선이 뭐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 이거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빙성 여부가 소용이 없는 게 제일 간단한 거는 거기를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3만 달러를 요구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V조선이
저랑 통화하거나 뭐 김윤 PD랑 통화를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내놓다고 해서 뭐 그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TV조선이 뭐 녹취를 갖고 있다,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게 뭐 누구의 녹취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차라리 그냥 그쪽에다가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뭐 SBS나 KBS, 뭐 한겨레 등에서 그쪽 취재를 가는 기자들한테 물어본 바가 있죠. 물어보고 결론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는 팩트체크 보도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뭐 크게 뭐 변수가 없는 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런 질의에도 뭐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TV조선의 보도가 완전히 오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TV조선이 뭐 반성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후에 뭐 오보 수정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계속 뭐 혼자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벌점을 좀 세게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V조선은 말이죠, 명백한 오보도 바로잡지를 않아요. 이거 언론의 자격이 없죠. 그것도 전파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이 애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재승인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점수 그대로요. 그거를 이제 황교안 방통위에서 마지막으로 승인을 해줬던 거고, 또 그게 이제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원 유세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지방선거 열흘을 앞두고 지원 유세 포기를 결정한 것이죠.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기 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홍 대표의 지원 유세를 기피하는 홍준표 패싱에 결국 백기를 든 양상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선거 막판 민주당에게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런 비아냥이 넘쳐납니다. 특히 유세에 나가기만 하면 성난 민중이 클렉슨을 울리며 반감을 표시한 데 따른 것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띠띠빵빵, 그래서 고른 노래입니다. 혜은이가 불러요.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도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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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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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가슴 쓰리던 어제 일들을 깨끗하게 잊어야지. 찌푸린 얼굴 주름 살펴보 크게 한번 웃어보자.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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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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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한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한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턱주가리님, 김문수야 너나 매일 씻고 피트니스 해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성대모사 대박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바른말쟁이님, 양승태 사법부의 비리가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6월 1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